사마줄거리. 위안의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그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 화려한 거리 이면에 펼쳐진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한 삶에 대한 연민과 두려움으로 마음은 답답하고 복잡하기만 하다. 그럴 때면 위안은 학교 실습지 농장에서 밭을 일구며 마음을 달래곤 했는데 대지는 그에게 위로와 평화를 안겨주었다. 얼마 안가 위안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탄미주의자 사촌생과 혁명주의자 맹과도 가까워진다. 맹은 이 항구 도시에까지 불어닥친 혁명의 바람 속에서 은밀히 혁명활동에 가담하고 있는 혁명당원이다. 맹은 위안에게 혁명활동을 권하고 위안은 선뜻 공감을 하지 못하던 그 무렵 혁명당원인 한 여학생이 위안에게 다가온다. 그녀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그렇게 침착하고 수줍어하면서도 대담한 그녀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위안은 자신의 수줍은 마음으로 미루어 그녀도 수줍어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위안은 침대에서 이리저리 뒤척이며 그녀의 손을 다시 쥐어볼 수 있기를 갈망했다. 그러다가 잠이 들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위안은 자기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늘한 공기 속에서 그의 손을 쥐었던 따뜻한 손의 감촉이 떠올랐지만 자신이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했다. 그날 위안은 학교에서 그녀를 만나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오후에 강의가 끝나자마자 그는 농장으로 달려가서 일을 했다. 그는 홀로 이런 생각을 했다. 이 흙이 그 어떤 여자의 손보다 감촉이 더 좋아. 전날 밤 그녀 때문에 번민했던 일을 생각하니 쑥스럽기 짝이 없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런 일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니 유쾌하기도 했다. 이윽고 이웃 농부가 나왔다. 위안이 솜씨 있게 김 매는 것을 보고 농부가 칭찬했다. 그리고 웃으면서 말했다. 학생, 괭이질을 처음 하던 날이 생각나나? 오늘이 그날이라면 무하고 풀을 한꺼번에 뽑아낼 텐데. 그러고는 한바탕 크게 웃고는 위안을 위로해주기 위해 이렇게 말했다. 학생은 그만하면 농사꾼 자격이 있어. 팔의 근육과 널찍한 등을 보면 알지. 다른 학생들은 죄다 말라 비틀어진 풀 모양을 하고 있지 않소. 팔도 약해 보이고 안경을 쓰고 굽니도 하고 양복 바지로 삐죽 뻗은 막대기 같은 다리를 하고. 나라면 옷이라도 좀 큰 것을 입고 가리겠어. 그리고 위안에게 웃으면서 말했다. 자, 우리 집에 가서 한 대 피우게. 위안은 농부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농부가 큰 소리로 도회인을 경멸하고 특히 젊은이들이나 혁명당원을 욕하는 것을 조용히 들었다. 위안이 그들을 변호하려고 하면 즉각 가로막고 소리 질렀다. 그렇지만 그 작자들이 우리를 위해 뭘 해준단 말이오. 나는 많지는 않아도 내 땅을 파먹고 살고 있어. 내 집이 있고 내 소도 있어. 나는 더 많은 땅은 필요 없어.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지. 다만 나라에서 세금만 많이 뜯어가지 않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세금 때문에 골치가 아프거든. 그런데 그 작자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잘 살게 해준다니 세상에 남 잘되라고 나서는 법도 있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지. 설마 남한테 이로운 일을 해주려고. 그렇고 말고. 우리 집 소가 탐나서 그러는 게지. 그렇지 않으면 내 땅떼기를 삼키려는 속셈이거나. 농부는 계속해서 욕을 퍼부었다. 그런 자식들을 낳은 어머니들을 욕하고 자기와 같지 않은 사람들은 모조리 욕했다. 그렇게 해야 속이 시원해지는 모양이었다. 그러더니 위안더러 농산일을 잘한다고 칭찬하고는 크게 웃었다. 위안도 따라 웃었다. 위안은 그렇게 농부가 열변을 토하는 것을 듣고 일을 더 하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자리에 누웠다. 그날 밤은 춤추러 가지도 않았다. 다시는 여자를 만나고 싶지 않았다. 다만 농장과 일과 공부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렇듯 대지는 잠시나마 그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었다. 그러나 그의 몸속에서는 이미 정열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결국 하루 이틀 지나자 그의 기분은 다시 변하고야 말았다. 그래서 2, 3일이 지난 어느 날 그는 그 여학생이 교실 안에 있는지 남몰래 둘러보았다.
여러 학생들의 머리 사이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는 당황해서 곧 눈길을 돌렸으나 그녀는 계속 그를 응시했다. 위안도 그를 잊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하루 이틀이 지난 뒤 교실 입구에서 마주쳤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오늘 산책하러 안 가겠소? 그녀는 깊숙한 눈길을 내리깔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여학생은 위안의 손을 잡지 않았다. 보통 때보다 떨어져서 묵묵히 걸을 뿐이었다. 그래서 말하기조차 거북했다. 위안은 이때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 그런 자신에게 놀랐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지 않았고 그녀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서지도 않았다. 그래서 산책이 끝나 헤어질 때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내심으로는 그녀가 손을 내밀어 주기를 바랐다. 손을 내밀면 곧 맞잡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는 어쩐지 그녀에게 속은 듯한 기분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왔다. 이런 느낌을 갖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쑥스럽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자기는 할 일이 많은 사람이므로 다시는 어떤 여자하고도 산책 따위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위안은 수업 시간에 낸 장문에서 격렬한 논조로 남자는 모름지기 여자를 멀리하고 고독한 생활을 하여 학문에만 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써내서 노 교수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다행이라고 몇 번이나 타일렀다. 그 후 매일 농장에 가서 힘들게 일하며 여자의 손길을 원했던 자신을 나무랐다. 며칠 후 그는 네모난 작은 글씨로 쓰인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눈에 익지 않은 글씨였다. 그에게는 편지 오는 일이 드물었다. 사관학교 시절에 친했던 친구 하나가 종종 편지를 보내곤 했지만 그 친구는 글씨를 휘갈겨 쓰는 버릇이 있었다. 위안은 겉봉을 뜯었다. 그 속에는 그가 사랑하지 않는 여학생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단 한 장뿐이고 그것도 짤막하게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제가 당신을 화내게 할 만한 어떤 일을 했는지요. 저는 혁명주의자이고 신여성이에요. 저는 다른 여자들처럼 제 마음을 숨기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은 저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나는 결혼을 청하지는 않아요. 또 원치도 않아요. 결혼은 고대의 유품인 노예제도예요. 만일 당신이 저의 사랑을 원한다면 언제라도 드리겠어요. 끝에 그녀의 이름이 조그맣게 꼬불꼬불하게 쓰여 있었다. 위안으로서는 난생 처음 받는 사랑의 고백이었다. 위안은 편지를 손에 들고 방에 혼자 앉아서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사랑이 의미하는 모든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가 원한다면 그를 기다리겠다는 여자가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정열이 끓어오르며 그녀를 끌어안으라고 맹렬히 소리치고 있었다. 이 몇 시간 동안에 그는 어린 티를 완전히 벗어 심장이 뛰고 피가 끓어오르는 가운데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이제 소년이 아니었다. 며칠 사이에 그의 정열은 내부에서 성숙해갔고 그는 한 명의 남성, 그것도 정력이 매우 왕성한 사나이가 되었다. 그러나 여학생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다. 학교에서도 그녀의 눈길을 피했다. 그는 2번이나 답장을 쓰려고 했다. 2번 다 깊은 밤이었다. 그는 펜을 들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쓸 생각이었다. 그러나 막상 쓰려고 하면 그의 감정이 말을 듣지 않았다. 호기심에 사로잡힌 그의 육체는 그가 바라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고 싶어 몸부림치고 있었다. 이렇게 이성과 감성이 그를 어두운 혼란 속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는 답장을 쓰지 못했다. 다만 마음이 어디로 흘러갈지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이 이어졌다. 그는 집에서도 자주 신경질을 부리며 초조해했다. 노부인이 걱정스럽게 그를 쳐다보았지만 위안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가 있는데 그녀를 받아들일 수 없어 화가 나고 그런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녀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싶지만 그녀를 사랑할 수 없어 화가 난다고도 말할 수 없었다. 위안은 마음속의 싸움을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다. 그 번민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아버지처럼 그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위안이 이렇듯 마음속으로 혼란을 겪고 있을 때 왕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날아들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편지가 그의 태도를 분명히 하게 했다. 물론 왕후는 아들의 사정을 알지 못했다. 처음 노부인이 편지를 보내고 수개월이 지나도록 왕후에게서는 답장 한 통 없었다. 왕후는 현공소의 대청에 앉아 버릇처럼 아들에 대해 화만 내고 있었을 뿐 이렇다 저렇다 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노부인은 위안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왕후에게 두세 번 편지를 썼다. 가끔 위안이 아버지에게 답장이 안 왔느냐고 물으면 노부인은 그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다. 걱정할 것 없다. 무소식이 희소식이지 않니? 사실 위안도 차라리 아무 소식도 없는 게 다행이라고 여겼다. 그는 어느덧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는 사실을 거의 잊고 있었다. 이 도시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온통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다. 봄도 거의 끝나갈 무렵 왕후는 아들에게 신경 쓰기 시작했다. 그는 오랜 침묵을 깨뜨리고 편지를 썼다. 아내인 노부인이 아니라 직접 아들에게 썼다. 그것도 서리를 시켜 대필하지 않고 오랫동안 들지 않았던 붓을 들고 손수 썼다. 문구는 간단했지만 날카로웠고 거칠게 썼지만 뜻은 매우 분명했다. 내 뜻은 변함이 없다. 곧 돌아와서 결혼해라. 결혼식은 이달 30일로 정했다. 위안은 밤늦도록 놀다가 돌아와서 책상 위에 놓인 편지를 보았다. 그날 그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면서 그 여학생의 애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터였다. 내일이나 모레쯤 그녀와 함께 어디에 가서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생각으로 흥분한 상태였다. 그런데 책상 위에 낯익은 필체의 편지가 눈에 띄었다. 어디서 온 편지인지 곧 알 수 있었다. 그는 질긴 종이로 된 구식 봉투를 뜯고 편지를 꺼냈다. 왕후는 아들에게 호통칠 때처럼 간단 명료하게 용건을 쓰고 있었다. 위안은 편지를 도로 접어서 봉투 속에 넣었다. 방 안에는 굉장한 소음이 지나간 뒤에 정막 같은 것이 흘렀다. 그는 잔뜩 긴장한 채 정적 속에 숨을 죽이고 앉아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지의 명령에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 30일이면 앞으로 20일도 남지 않았다. 다시금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되살아났다. 절망이 파고들었다. 아버지를 거역할 수는 없지 않은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뜻에 반항해 본 적이 있었던가? 언제나 그때 가서는 공포와 애정으로 그 밖에 다른 힘으로 아버지는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고야 말았다. 젊은 사람은 윗사람의 뜻에 순종하는 편이 좋을 거라고 위안은 체념했다. 집에서 정해준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하루 이틀 동안 신랑의 의무를 이행한 다음 다시는 고향집에 발을 끊으면 되지 않을까. 남들이 하는 만큼 자기도 했으니 불효자식이라곤 할 수 없겠지.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한 뒤라면 좋아하는 여자와 자유로이 결혼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자리에 누웠으나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 용수둠치던 정열도 완전히 식어버렸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정한 여자에게 자기 육체를 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불쾌했다. 이런 적막한 기분으로 한잠도 자지 못한 위안은 이튿날 아침 일찍 자리에서 일어나 노부인의 방문을 두드렸다. 노부인이 문을 열자 잠자코 아버지의 편지를 건네주었다. 그리고 노부인이 편지를 다 읽을 때까지 서서 기다렸다. 노부인의 안색이 변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몹시 피곤해 보이는구나. 어서 아침을 들어라. 먹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먹어야 해. 그러면 힘이 날 거야. 지금은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겠지만 먹어야 한다. 나도 곧 가마. 위안은 노부인이 하라는 대로 순순히 식당으로 갔다. 하녀가 뜨끈뜨끈한 쌀죽과 양념, 노부인이 즐기는 서양빵을 가져왔다. 그는 억지로 음식을 먹었다. 따뜻한 식사는 그의 마음을 약간 느긋하게 해주었다. 절망으로 지친 몸에 원기가 솟아나는 듯했다. 노부인이 들어섰을 때 위안은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겠다고 해야겠어요. 노부인은 식탁에 앉아서 조용히 빵을 뜯어 먹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내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답장해라. 나도 내 편을 들겠다. 그렇지만 너의 장래 문제이고 또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너더러 어떻게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겠다. 아버지에 대한 의무감이 너 자신에 대한 의무감보다 강하다면 돌아가거라. 나는 결코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가기 싫으면 여기 있거라. 그러면 나도 너를 돕겠다. 나는 내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말을 들으니 위안은 새로운 용기가 솟았다. 아버지에게 대항해서 싸울 용기가 났다. 이 용기를 더욱 고무시키려면 아이란의 발랄한 격려가 필요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란은 응접실에서 삽살개와 놀고 있었다. 털이 복슬복슬하고 코끝에 검은 점이 있는 개로 소설가 우씨가 준 것이었다. 위안을 보자 그녀는 얼굴을 들고 이렇게 말했다. 오빠, 엄마한테 얘기 다 들었어. 엄마가 나더러 젊은 사람들끼리 얘기해보라고 하셨어. 현대의 젊은 여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빠가 알아두면 좋을 거라면서. 오빠, 그런 완고한 노인 말에 신경 쓸 필요 없어. 아무리 아버지라 해도 말이야. 생전에 보지도 못한 사람과 결혼한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어. 아버지한테 가지 않을 거라고 답장해. 설마 아버지가 군대를 끌고 와서 잡아가지는 않겠지. 오빠도 이젠 어린애가 아니야. 오빠의 미래는 오빠 자신에게 달려있어. 어쨌든 오빠가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하면 되는 거야.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무식한 여자를 아내로 맞다니 오빠가 불쌍해. 게다가 전족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우리들 신여성은 절대로 처분되지 않아. 이 점만은 꼭 알아둬. 오빠, 누가 첩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어. 만일 아버지 뜻에 못 이겨 그런 여자와 결혼한다고 해도 엄연히 결혼은 결혼이니까 그 여자가 오빠의 부인이 되는 거야. 나 같으면 첩이 되는 건 참을 수 없어. 결혼한 남자를 좋아한다 해도 그 사람이 전 부인과 이혼해서 내가 유일한 아내가 될 수 없다면 결코 결혼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들 신여성은 동맹을 맺어서 첩이 될 바에는 차라리 결혼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오빠도 아버지의 그런 말 따위는 듣지 마. 지금 결혼한다면 나중에 곤란한 일이 생길 거야. 아이란의 말을 듣고 위안은 더욱 결심을 굳혔다. 아이란은 여느 때와 달리 열의에 차서 말했다. 또 아이란과 같은 이 도시의 젊은 여성들을 떠올리니 화려한 아름다움에 마법이 걸린 듯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버지 시대의 사람이 아니야. 아버진 내게 아무 권리가 없어. 그래,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야. 이렇게 새로운 용기를 얻은 위안은 불이 나게 방으로 들어가서 용기가 꺾이기 전에 붓을 들었다. 아버지, 저는 그런 일 때문에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새 시대입니다. 여기까지 쓴 위안은 잠시 생각했다. 표현이 너무 강경한가 싶어 좀 더 부드러운 문구를 덧붙였다. 그뿐 아니라 지금은 학기 말이어서 돌아가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돌아가면 시험을 치를 수가 없고 그동안 공부한 게 모두 수포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사실은 아직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문구를 덧붙이기는 했으나 내용은 명백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소중한 편지이므로 하인에게 부탁하지 않고 손수 우표를 붙여 햇볕이 내리쬐는 거리로 나가 우체통에 넣었다. 편지를 붙이고 나니 마음이 가볍고 힘이 나는 듯했다. 편지에 쓴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도 유쾌했고 새 시대의 사람들 속에 섞여 걷고 있노라니 더욱 힘이 솟고 자신감이 생겼다. 지금 아버지가 그에게 순종하기를 강요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도 누구나 그런 낡은 사고방식은 이제 통용될 수 없다며 이런 일을 걱정하고 있는 그를 보며 오히려 바보라고 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니 새삼 안도감이 들었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세계다. 새로운 세계, 자유로운 남녀의 세계, 각자가 자기 뜻대로 살고 있는 세계다. 어둠이 걷히는 것 같았다. 위안은 집으로 돌아가서 공부하고 싶지 않았다. 어디든 가서 좀 놀고 싶었다. 큰 거리에 있는 극장의 간판에는
여러 나라 말로 대서특필한 광고가 붙어 있었다. 올해 최고의 영화 사랑의 길 상영 중. 그는 활짝 열려있는 영화관 입구로 들어갔다. 그러나 왕후도 그렇게 간단히 물러서지 않았다. 일주일도 안 되어 다시 편지가 왔다. 이번에는 세 통이었는데 위안에게 한 통, 노부인에게 한 통, 그리고 왕따에게 한 통을 보냈다. 문구만 다를 뿐 같은 내용이었다. 이번에는 자필이 아니라 형식을 갖춘 은근한 문장이었는데 그래서 더 차갑고 노기가 느껴졌다. 궁합 보는 사람의 말대로 위안의 결혼식은 이달 30일로 정했는데 위안이 학교 시험 때문에 못 온다고 하니 양가의 부모가 의논한 결과 결혼식을 그대로 진행시키되 신랑의 자리에 위안 대신 왕월의 아들을 세우기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위안이 돌아오지 않아도 결혼식은 예정대로 하겠다는 통보였다. 왕후는 끝내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것이었다. 위안은 아버지가 극도로 화가 났을 때 외에는 이렇게 무자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새삼 두려웠다. 사태는 위안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아버지는 구습에 따라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려 하고 있으며 그것은 다른 집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였다. 위안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편지가 도착하던 날 하인이 문간에서 편지를 건네주었으므로 그는 좁은 현관 앞에서 그것을 읽었다. 그는 갑자기 모든 용기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오랜 세월 동안 세력을 유지해온 이 사회의 전통에 온 힘을 다하여 대항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기나 할까? 그는 한낱 외로운 청년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무거운 발을 옮겨 응접실로 들어갔다. 삽살개가 그를 보고 달려들었으나 위안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여느 때 같으면 강아지와 장난을 쳤겠지만 지금은 귀찮을 뿐이었다. 위안은 의자에 앉아서 머리를 양팔로 감싼 채 조그만 강아지가 제멋대로 짖게 내버려 두었다. 개가 짖는 소리를 듣고 낯선 사람이라도 찾아왔나 하고 노부인이 나와 보았다. 노부인도 편지를 읽은 후라 위안을 보자 위로하며 말했다. 너무 낙심하지 마라. 이 문제는 단순히 내 개인의 문제만도 아니니까. 큰아버지 네 분과 사촌들을 불러서 회의를 열어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자. 집안일에 대해서 내 아버지만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큰아버지가 이 집안의 어른이니까 그분이 강하게 나온다면 너의 아버지도 생각이 달라질지 모르지. 위안은 놀기 좋아하는 늙은 뚱뚱보 백부를 떠올리며 말했다. 그렇지만 큰아버지가 언제 똑부러지게 말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힘 있는 사람은 역시 군대와 무기를 가진 사람들 뿐이에요. 그들은 무력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하니까요. 그것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저는 아버지가 목숨을 위협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을 수없이 봤어요. 모두들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것은 아버지가 칼과 총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힘을 가진 사람이 지배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고 체념하자 위안은 울음이 나왔다. 아버지 곁을 떠나온 것도 자기 의지대로 살려던 결심도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게 억울했다. 노부인은 온갖 말로 위로를 하며 위안을 진정시켰다. 노부인은 그날 저녁 간소한 만찬을 베풀어 큰집 가족들을 불렀다. 식사가 끝나자 모두들 모인 자리에서 노부인이 용건을 꺼냈다. 모두들 진지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다. 이 자리에는 생도, 맹도, 아이란도 참석했다. 노부인은 친족회의라는 의미에서 관습대로 좌석 순서를 정했기 때문에 그들 네 젊은이는 끝자리에 앉았다. 젊은 사람들은 예의를 지키려고 묵묵히 있었다. 아이란도 잠자코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이 엄숙한 회합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놀려주자는 듯이 빛났다. 생도 뭔가 다른 즐거운 일을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었으나 맹만은 묵묵히 침착하게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마치 화난 듯 상기되어 있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바가 있음에도 말할 수 없어 답답한 모양이었다. 제일 먼저 입을 열어야 할 사람은 가장 어른인 왕따였으나 그는 자신의 의무에서 회피하려는 태도가 역력했다. 위안은 백부가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말을 해줄 거라고 기대했으나 그런 모습을 보고 희망을 버렸다. 왕따는 두 사람을 떠올렸다. 첫째로 왕후가 두려웠다.
그는 동생의 성격이 얼마나 과격한지 잘 알고 있었다. 왕따는 왕후의 비위를 거스르고 싶지 않았다. 둘째로 그가 겁내고 있는 것은 아내였다. 왕따의 아내는 그가 해야 할 말을 똑똑하게 일러주었다. 그녀는 집을 나서기 전에 남편을 자기 방으로 불러 말했다. 절대로 위안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로 우리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힘을 합하지 않으면 안 돼요. 둘째로 혁명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언제 왕후 서방님의 힘을 빌려야 할지 모르잖아요. 북쪽에는 아직까지 우리 땅이 있으니 그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게다가 관례로 보더라도 아버지 쪽이 옳으니까 위안이 어른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아요. 왕따는 아내의 신신당부도 있었고 지금도 아내의 시선이 자기에게 쏠린 것을 느끼고 식은땀을 흘렸다. 그래도 무슨 말이든 해야겠기에 왕따는 머리를 긁적이기도 하고 차를 마시기도 하고 기침을 해보고 침을 뱉으며 시간을 질질 끌다가 모두들 그의 말을 기다리는 눈치라 하는 수 없이 더듬더듬 숨가쁘게 자기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즘 그는 너무나 몸이 비대해져서 지방이 내장을 압박하는 탓에 늘 목이 쉬어 있었다. 동생한테서 온 편지를 봤는데 위안을 결혼시키겠다는 내용이더구나. 그런데 위안은 결혼하지 않겠다고 한다지. 그리고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왕따는 말끝을 흐렸다. 아내의 눈과 마주치자 시선을 피해버리고는 땀을 흘리며 머리를 긁적거렸다. 그 순간 위안은 백부가 한없이 야속했다. 이런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이 걸린 문제를 맡길 수 있을까 싶었다. 위안은 자기를 응시하는 시선을 느끼고 그쪽을 바라보았다. 맹히 그를 경멸하는 눈으로 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이봐, 늙은이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어. 그때 아내의 쌀쌀한 눈총을 이기지 못한 왕따는 뱉어내듯 재빨리 말해버렸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자식은 부모 말에 복종해야 해. 성현의 말씀도 그렇고 말하자면 늙은 왕따는 갑자기 빙그레 웃었다. 이제야 적당한 말이 떠오른 모양이었다. 말하자면 위안, 여자란 별게 아니다. 다 마찬가지야. 그저 처음의 기분 문제지. 그것도 하루 이틀 뿐이야. 내가 학교에 편지를 해서 시험을 면제받도록 해주겠다. 내 아버지는 성격이 과격해서 잘 노하니까 아버지의 말을 거스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때 그는 우연히 아내를 바라보았다. 아내의 시선은 쓸데없는 소리는 말라고 날카롭게 꾸짖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갑자기 기가 죽어서 얼른 말을 끊고 말았다. 왕따는 장남을 바라보며 한시름 놓았다는 듯이 말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젠 내 차례니 내 의견을 말해봐라. 장남이 입을 열었다. 그의 의견은 아버지보다 조리가 있었으나 어느 편도 들지 않았다. 그는 어느 쪽의 마음도 거스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친절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위안,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어. 나도 젊었을 때는 그랬으니까. 나도 그때는 내 마음대로 아내를 구하겠다고 집안을 시끄럽게 했었지. 여기서 그는 약간 씁쓸하게 웃었다. 그의 날카롭고 예쁜 아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하지 않았을 말을 감히 꺼냈던 것이다. 다행히 아내는 해산이 가까워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미 아이를 넷이나 낳았는데 5째까지 낳게 되자 요즘엔 밤낮 하는 소리가 외국식 피임법을 배워야겠다는 것이었다. 아무튼 아내가 자리에 없었으므로 그는 아버지를 향해 웃어 보이며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내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는지 모르겠다. 결국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여자는 다 같은 거야.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든 마찬가지란 말이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결혼을 하거나 연애 결혼을 하거나 결국 결혼 생활이란 모두 싱거운 것이 되고 말아. 사랑이라는 게 생각하는 것처럼 오래가는 게 아니야. 이것이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말한 내용 전부였다. 노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한들 소용이 있으랴 싶었기 때문이다. 노부인은 나중에 위안이 혼자 있을 때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젊은 사람들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나마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은 슬금슬금 자리에서 빠져나와 다른 방에 모여 위안에게 각자의 의견을 말했다. 생은 이 문제를 한낱 웃음거리로 생각했고 위안에게도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낄낄 웃으면서 예쁘장하고 흰 손으로 긴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했다. 나 같으면 그런 소환 명령엔 답장도 하지 않겠어. 위안, 내 사정은 참 안 됐다.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는 나에게 그런 요구를 안 하니 다행이야. 그 양반들은 현대사주를 나쁘게 말하면서도 이 도시 생활에 젖어 있어서 말로만 그러지 자식들에게 강요하지는 못하셔. 그러니까 너도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해. 화를 내며 대들 게 아니라 내 좋을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집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어. 아이란도 맹렬한 어조로 말했다. 생 오빠의 말이 옳아. 2번 생각할 것도 없어. 여기 그대로 있으면 돼. 우리는 모두 현대인이니까 딴 생각은 할 필요도 없어. 여기서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어. 정말이지 난 이 도시를 떠나 다른 곳에서 살 생각은 없어. 그러나 맹은 다른 사람들이 말을 마칠 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모두들 어린애 같은 소리만 하고 있군. 지금의 법률로 따르면 위안 형은 아버지 뜻대로 결혼한 걸로 된단 말이야. 형은 2번 다시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없어. 형에게는 자유가 없어. 형, 이제라도 혁명운동에 가담하지 않겠어. 왜 우리가 싸워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위안은 맹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맹의 격렬한 시선에서 그의 영혼을 움직이는 무서운 힘을 읽을 수 있었다. 위안은 잠시 후 절망 속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겠어. 이렇게 왕후는 아들을 적의 진영으로 몰아넣었다. 위안은 조국을 구하기 위한 대의에 진심으로 몸바치겠다고 생각했다. 그전에도 조국을 구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움직여 그저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조국이 정말 구제되어야 할 상태에 있는 건지, 설령 구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또 조국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없었으므로 주저했다. 어린 시절 교관이 그렇게 말할 때도 구국의 충동을 느꼈지만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사관학교에서도 외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조국의 현실에 대해서 누누이 들었으며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군벌인 그의 아버지 또한 적이라고 하므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 도시에 학교에 들어온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맹으로부터 왜 조국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수없이 들었다. 맹은 자신의 신념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외에는 말수가 적었다. 요즘에는 비밀회합에 나가느라 학교 공부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맹과 그의 동지들은 항의문을 작성해서 학교 당국이나 시 당국에 들이대고 외세 불평등 조약, 시의 법령과 학교 규칙 등에 대해 반대 구호를 외치고 깃발을 흔들며 거리를 행진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진에 참가할 것을 강요했다. 맹은 군벌의 두목 못지않게 무서운 표정으로 강요하며 주저하는 학생들에게는 고함을 질렀다. 제군들은 애국자가 아니다. 한낱 외국인의 주구에 지나지 않아. 우리의 조국이 외적에게 침략을 당하고 있는 이때 제군들은 춤이나 추러 다닌단 말인가. 위안도 시위 행렬에 참가하라는 권유를 받고 바쁘다는 핑계를 댔다가 마구 욕을 먹은 적이 있었다. 생은 맹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웃어넘길 뿐이었다. 맹은 젊은 혁명당원들의 지도자이기는 했지만 형인 생에게는 이래라 저래라 큰 소리를 치지 못했다. 그러나 친형제간이 아닌 위안에게는 만나기만 하면 귀찮게 권유하곤 해서 위안은 그를 피했다. 맹을 피하기 가장 좋은 장소가 실습농장이었다. 맹과 그의 동지들은 밭에서 끈기 있게 그리고 아둔하게 땀 흘려 일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위안은 실습농장에서 일할 때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위안도 이제는 구국의 뜻을 확실히 알 것 같았다. 그의 아버지가 왜 적으로 불리는지도 알았다. 이제는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곧 자기 몸을 구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스스로 자신을 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해줄 수 없었다. 위안은 대의에 몰두했다. 그는 맹의 사촌이고 맹이 그를 위해 서약해 주었으므로 그의 충성심을 증명할 필요는 없었다. 맹도 안심하고 그의 대의에 대한 충성심을 인정했다.
어떤 이유로 위안이 감행하게 되었는지 알았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깊은 분노만이 위안을 열렬한 혁명가로 만들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위안은 9세대를 증오했다. 9세대는 그의 특수한 적이었기 때문이다. 조국을 해방시키는 일 외에는 자기를 구제할 길이 없다고 느꼈다. 그날 밤 위안은 맹과 함께 어느 좁은 골목 안에 있는 허름한 집에서 열린 비밀회합에 참석했다. 그 거리는 가난뱅이들을 상대로 하는 매춘부들의 소굴이었는데 괴상한 복장을 한 남자들이 왔다 갔다 했다. 비좁은 골목길을 맹이 앞장섰다. 손님을 불러들이는 소리로 주위가 시끄러운데도 맹은 아랑곳하지 않고 앞만 보고 걸었다. 손님을 끌기 위해 매춘부들이 집안에서 달려나와도 그런 일에 익숙한 듯 돌아보지 않았다. 가끔 옷자락을 붙잡고 치근대는 여자가 있으면 흉측한 벌레라도 붙은 것처럼 단호하게 뿌리쳤다. 위안이 붙들려서 어쩔 줄 몰라 하면 옆에서 큰 소리를 쳐주었다. 그 사람을 놔줘. 우리는 이미 정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맹은 성큼성큼 걸어갔다. 여자가 떨어져 나가자 위안은 맹과 나란히 걸었다. 방금 그를 붙잡은 여자는 아주 불결해 보였고 짐승 같은 데다가 젊지도 않았다. 그래서인지 위안은 여자가 교태를 부리는 모습이 무섭기만 했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자 한 여자가 안으로 안내해 주었다. 맹은 층계를 올라가서 어느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에는 10명가량의 젊은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지도자인 맹의 뒤를 따라 들어온 위안을 보자 웅성거리던 것을 멈추고 의욕에 찬 눈빛으로 쳐다봤다. 그러자 맹이 입을 열었다. 여러분, 놀랄 것 없소. 이 사람은 내 사촌인데 이름은 왕이 아니오.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우리 혁명당에 가입시켰으면 좋겠다고 전에도 말한 것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이오. 이 사람의 아버지, 즉 내게 숙부가 되는 분은 대군을 거느리고 있어. 그 군대는 후일 우리에게 유리하게 사용될 수도 있을 거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는 혁명당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요. 그러나 내가 되풀이에 말해준 진리를 오늘에야 깨닫게 되었소. 우리 모두의 아버지들이 우리의 적인 것처럼 이 사람의 아버지도 자신의 적이라는 진리를 깨달은 것이요. 그래서 우리 혁명당에 가입하기로 결심을 했소. 그만큼 증오심에 불타고 있단 말이요. 묵묵히 듣고 있던 위안은 주위 사람들의 얼굴을 둘러보았다. 창백한 얼굴이나 아름답지 않은 얼굴도 있었지만 하나같이 열정적인 표정이었고 눈이 불타는 듯했다. 맹의 말을 듣고 그들의 눈을 보니 위안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자신은 정말 아버지를 원수로 여기고 있는 것일까? 갑자기 그는 아버지를 미워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증오심이라는 말에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는 확실히 아버지의 처사를 증오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증오했다. 위안이 이렇게 갈등하고 있을 때 어두침침한 구석자리에서 누군가가 일어서더니 그의 등 뒤로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이 눈에 익어 돌아보니 잘 아는 얼굴이었다. 그 여학생이었다. 그녀는 특유의 귀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언젠가는 가입할 줄 알았어요. 가입하게 될 사건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손을 잡고 목소리를 들으니 위안은 갑자기 마음이 놓이고 자기를 환영하는 그녀의 성의가 한없이 고마웠다. 그러는 한편 새삼스럽게 아버지의 처사를 원망했다. 그렇다. 아버지가 알지도 못하는 여자와 결혼하라고 강요하는 이상 나는 아버지를 증오할 수밖에 없다. 위안은 그녀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그녀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기쁘고 감미로웠다. 그녀가 자기 손을 잡고 있는 지금 그들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모두 자유로워 보이고 젊은 사람들 뿐이었다. 맹은 아직도 말을 계속하고 있었다. 여기서는 모두가 자유로웠기 때문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어도 아무도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았다. 맹은 말을 끝맺고 있었다. 이 사람의 신분은 내가 보장하겠소. 만일 그가 배신하는 경우에는 내가 죽음으로써 그 책임을 질 것이오. 맹세합니다. 맹의 말이 끝나자 여학생은 위안을 몇 걸음 앞으로 나서게 했다. 그리고 여전히 위안의 손을 힘있게 쥐고 말했다. 저도 이분을 위해서 맹세합니다.
이렇게 그녀는 위안을 자신과 동지들에게 결부시켰다. 위안은 아무 말도 않고 시키는 대로 맹세를 했다. 맹은 칼로 위안의 손가락 끝을 베어 새빨간 피를 붓에 담뿍 적시어 위안에게 주었다. 위안은 그 붓으로 서약서에 서명했다. 일동이 일어서서 서약서를 낭독하고 위안에게 당원임을 증명하는 휘장을 주었다. 이리하여 위안은 마침내 그들의 동지가 되었다. 당원이 된 후 위안은 여태까지 몰랐던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가 속한 조직은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조직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조직망은 전국의 성과 도시로 특히 남방으로 뻗어나가고 전국의 본부는 그가 다니던 사관학교가 있는 남부의 대도시에 있었다. 중앙본부에서 암호로 쓰인 비밀 지령이 조직망 전체에 내려지는데 그 지령을 받아서 해석하는 임무를 맹이 맡고 있었다. 맹은 지령을 받으면 곧 동지들을 소집해서 그 내용을 전달했다. 동맹 파업을 일으키라거나 성명서를 발표하라는 따위의 내용이었다. 전국에 이 같은 젊은이들의 비밀 조직이 많았다. 이런 혁명단체는 장래의 큰 계획을 실현하는 데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큰 계획이란 것은 위안에게는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가 철이 들면서부터 수없이 들은 이야기였다. 나는 수도를 점령하고 위대한 국가를 건설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겠다. 라고 아버지 왕후 장군은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왕후는 젊은 시절부터 그런 꿈을 품고 있었다. 위안의 교관도 우리는 장차 수도를 점령하고 새 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하고 남몰래 가르쳤다. 사관학교에서도 똑같은 말을 들었다. 그런데 이제 혁명당에서도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다. 위안에게 그런 부르짖음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으나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것이었다. 장사꾼의 아들이나 교사의 아들이나 보통 사람의 아들로서 평범한 생활에 실증난 젊은이들은 처음 듣는 굉장한 외침이었다. 새 나라를 건설한다. 국가의 위대한 발전을 돕는다. 외적에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킨다는 외침은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위대한 꿈이 아닐 수 없었다. 그들은 각자 장차 통치자, 정치가 또는 장군의 지위에 있는 자신을 꿈꾸었다. 그러나 위안에게는 그 외침이 아무런 느낌도 주지 못했으므로 다른 청년들처럼 힘차게 외칠 수가 없었다. 그는 동지들에게 어떻게 그런 이상을 실현합니까? 라든가 공부하는 시간을 낭비해가면서 시위 행진을 하는 것이 어떻게 나라를 구하는 길입니까? 하고 물어 그들을 당황하게 했다. 그러나 곧 침묵하는 것을 배웠다. 다른 동지들이 이런 질문을 무척 싫어했기 때문이다. 또 위안이 그럴 때마다 맹과 여학생의 입장이 곤란해지기 때문이었다. 둘만 있을 때 맹은 위안에게 말했다. 상부로부터 내려오는 지령에 대해 우리는 의문을 품을 권리가 없어. 우리는 복종할 따름이야. 그렇게 하는 것만이 위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이니까. 다른 동지들에게도 질문을 허용하지 않아. 형한테도 마찬가지로 대할 수밖에 없어. 사촌이니까 봐준다는 말이 나올 거라고.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복종해야 한다면 자유가 어디 있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그리고 자유는 반드시 얻게 될 것이라고 자신을 타일렀다. 아버지에게 간다면 자유란 티끌만큼도 없을 테고 이미 동지들과 함께하기로 맹세한 이상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위안은 지시대로 충실하게 이행했다. 시위 행진이 있는 날에는 깃발을 들었고 학교 당국에 보낼 호소문을 썼다. 그는 글씨를 또렷하게 잘 썼기 때문에 호소문 따위를 쓰는 일은 항상 그의 몫으로 떨어졌다. 학교 측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동맹 휴학을 할 때는 그도 부득이 학교를 쉬었으나 수업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혼자서 공부했다. 그는 또 노동자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소책자를 나눠주었다. 노동자들이 얼마나 착취당하고 있는가, 임금이 얼마나 형편없이 적은가, 경영주가 얼마나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가 등을 폭로하고 있는 책자였다. 노동자들은 대개 글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위안이 대신 읽어주곤 했다. 그러면 그들은 기꺼이 귀를 기울이면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혹사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놀라서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그 말이 옳아. 우리는 한 번도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어.
새벽부터 밤까지 죽어라 일을 해도 자식들은 배고파 운다고. 우리에게는 희망이라고는 없어. 오늘이나 내일이나 평생 가도 마찬가지야. 그날 벌어 그날 먹으니 말이야.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학대를 받고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은 듯이 험악하고 절망적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위안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연민을 느꼈다. 그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영양 부족으로 얼굴이 창백한 아이들은 방직 공장이나 외국인의 공장에서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고 작업 중에 죽는 아이도 흔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아이들이 죽어도 부모들은 그리 슬퍼하지도 않았다. 아이는 다시 낳을 수 있는 데다 웬일인지 가난한 집에는 언제나 아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위안은 그들의 비참한 현실에 동정심을 느끼면서도 그들의 집에서 나올 때는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다. 그들이 사는 빈민굴에서는 악취가 코를 찔렀다. 집에 돌아와 목욕을 해도 악취는 그대로 코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방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에도 얼굴을 들면 어디서인지 그 악취가 풍겨오는 듯했다. 옷을 갈아입어도 악취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 냄새는 심지어 환락의 장소에까지 그를 따라왔다. 춤을 출 때 그의 팔에 안긴 여자가 뿜어내는 향수 냄새 속에서도 맛있게 차려놓은 요리에서도 가난한 자의 냄새를 구별해낼 수 있었다. 어디를 가나 그 냄새가 나서 견딜 수 없었다. 어떤 일에 전념하려 해도 그런 사소한 일이 신경을 건드리곤 했다. 위안은 자기가 그렇게 그릇이 작은 사람인가 싶어 부끄러웠지만 떠나지 않는 악취 때문에 혁명에 대한 열정이 약간 식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혁명당에 가입한 후 그는 곤란한 일에 부닥쳤다. 그것은 그의 혁명운동을 방해하고 다른 동지들과의 사이를 벌어지게 만들었다. 그 원인은 여학생이었다. 그녀는 혁명당에 가입한 이래로 마치 그를 자기 것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당원들 중에는 대담하게 동거하는 남녀도 있었으나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고 수군거리는 사람도 없었다. 서로 동지라고 불렀으며 동거 생활은 그들이 원하는 기간만 유지되었고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었다. 이런 동거 생활을 그녀가 위안에게 요구한 것이었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요구였다. 위안이 만일 당에 가입하지 않고 그전처럼 꿈같은 생활을 계속하면서 잠깐씩 그녀를 만나는 것이었다면, 예컨대 교실에서 잠깐 얼굴을 본다던가 산책을 하는 정도라면 아이란의 친구들과는 다른 이 여자에게 매력을 느꼈을 것이다. 그녀의 대담함, 사랑스러운 목소리, 솔직한 눈, 정열적인 손이 결국 그를 매혹시켰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위안은 수줍음을 타는 성격이므로 오히려 상대의 대담성에 매력을 느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매일 어디서나 그녀를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위안을 자기 것으로 결정해버리고 매일 강의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돌아가곤 했다. 그러자 동급생들이 위안을 놀려댔다. 그 여자가 기다리고 있어. 어서 가봐. 달아나진 못할걸. 처음에는 그런 농담을 못 들은 채 했다. 가끔 순웃음을 짓기도 했다. 어떤 때는 아무 할 일도 없으면서 교실에 남아있기도 하고 엉뚱한 문으로 나가버리기도 했다. 그래도 그는 여학생에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밤낮 나를 기다리면 곤란한데 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다. 비밀 회합에 나가면 그녀가 자기 옆에 한 자리를 비워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다른 동지들도 두 사람이 사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위안은 그녀를 사랑할 수가 없었다. 그녀를 만나면 만날수록, 손을 잡으면 잡을수록 그녀에 대한 감정은 도리어 식어갔다. 게다가 요즘 그녀는 먼저 손을 잡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그 손을 놓지 않으며 욕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내치기가 어려웠다. 그녀가 진심으로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그녀를 이용하는 일도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가 하기 싫어하면 그녀가 얼른 알아차리고 자기가 하겠다며 대신해 주었다. 그래서 위안은 악취가 풍기는 빈민굴에 가지 않고 마을로 나가서 농부들과 이야기하거나 글을 쓰는 따위에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었다. 이렇듯 굳은 일을 대신해 주는 그녀의 이용 가치를 생각하더라도 위안은 그녀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에게 신세만 지고 사랑으로서 보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위안은 점점 그녀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었다. 위안이 그러면 그럴수록 그녀의 사랑은 더욱 열렬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위안에게 애정을 고백했다. 이런 일은 그렇게 되지 않고는 끝장이 나지 않는 법이다. 그날 위안은 농촌으로 파견되었으므로 잠시 실습농장을 둘러보고 올 생각이었다. 화창한 봄날이라 마을까지 걸어가서 농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소책자를 나눠준 다음 동쪽으로 돌아서 실습농장에 들를 예정이었다. 그는 농부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억지로 설득시키려고는 하지 않았다. 보통 사람들을 상대하듯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농부들은 이렇게 말했다. 땅을 지주한테서 빼앗아 우리에게 나눠준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지 모르겠소. 차라리 우리는 지금 이대로가 좋아.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무슨 벌이라도 받을지 모르거든. 옛날부터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의 운명이거니 하고 묵묵히 사는 편이 좋아. 그들 가운데 새 시대가 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땅을 전혀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이날 위안이 이런 유쾌하고 조용한 시간을 보내려고 혼자 공상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녀가 나타나서 말했다. 나도 함께 가서 여자들과 이야기하겠어요. 위안은 그녀와 함께 가고 싶지 않았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녀가 곁에 있으면 농민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혁명가 특유의 과격한 말을 써야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게 무척 어색하고 싫었다. 그리고 두 사람만 있을 때 여학생이 손을 잡을까봐 싫었다. 게다가 여학생이 따라오면 사람 좋은 이웃 농부가 있는 실습농장에도 들를 수가 없었다. 그 농부는 위안이 혁명당원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 그런 눈치를 보이고 싶지도 않았다. 그가 직접 씨를 뿌리고 가꾼 밭을 여학생에게 보여주는 것도 내키지 않았다. 자기가 농장에 대해 깊은 애착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내색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그녀는 가볍고 실없는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웃지는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은 경멸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여학생이 동행하는 것을 무조건 막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이미 맹을 움직여서 같이 가라는 명령을 받아둔 상태였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출발했으나 위안은 묵묵히 길 한쪽으로만 걸었다. 여학생이 가까이 다가오면 길이 험하다는 핑계를 대며 반대쪽으로 건너서 걸었다. 얼마 후 넓은 길이 좁은 길로 바뀌는 바람에 앞뒤로 걸을 수밖에 없게 되자 위안은 마음이 홀가분했다. 그녀의 모습에 방해받지 않고 주위의 들판을 둘러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학생도 곧 위안의 마음을 알아차렸다. 처음에는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위안이 시큰둥하게 반응하자 그녀는 입을 꼭 다물고 말없이 걸었다. 위안은 그녀의 감정이 점점 격해지는 것을 느꼈으나 모른 채 하고 계속 걸음을 옮겼다. 이윽고 길모퉁이에 접어들었다. 거기에는 오래된 수양버들이 있었는데 해마다 돋아나는 새 가지가 부처럼 엉겨 오솔길 위에 짙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다. 이 조용한 곳을 지날 때 위안은 어깨에 그녀의 손이 닿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몸을 돌리더니 갑자기 그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며 소리쳤다. 당신이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지 알고 있어요. 밤마다 당신이 어디에 가는지도 다 알아요. 지난번 밤에 당신이 누이와 함께 가는 것을 몰래 따라가 봤어요. 당신은 큰 호텔로 가더군요. 거기서 많은 여자들을 봤어요. 당신은 나보다 그런 여자들을 더 사랑하시겠죠. 당신과 함께 춤을 추던 여자를 봤어요. 보랏빛 드레스를 입었더군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신의 품에 매달리고. 그녀의 말대로 위안은 가끔 아이란을 따라 춤을 추러 갔다. 그는 아이란과 노부인에게는 혁명당에 가입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바빠서 놀러 다닐 시간이 없다고 핑계는 댔으나 그래도 완전히 발을 끊으면 아이란이 이상하게 여길 것이고 아이란과 함께 다니라는 노부인의 부탁도 있었기에 가끔은 가야 했다. 지금 여학생이 울면서 하는 얘기를 들으니 2, 3일 전에 아이란 친구의 생일 축하 파티에 갔던 일이 떠올랐다. 그는 아이란의 친구와 춤을 추었는데 도로 쪽으로 난 커다란 유리창을 통해 여학생의 날카롭고 빈틈없는 눈이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위안을 찾아냈던 모양이었다.
위안은 화가 나서 몸을 꼿꼿이 세우며 불쾌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래, 동생하고 같이 갔어. 초대를 받고. 그리고 그녀는 위안의 몸에서 냉랭한 공기를 느끼고는 갑자기 몸을 떼면서 위안보다 한층 더 환한 목소리로 외쳤다. 내 눈으로 봤으니까 물론 틀림없겠죠. 여자를 끌어안고 예사로 손을 잡으면서. 왜 나한테는 뱀을 대하듯 늘 피하기만 하죠. 이봐요. 만약에 내가 다른 동지들에게 당신이 우리가 증오하고 타도하려는 사람들과 어울려 논다는 것을 보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당신의 목숨은 내 손에 달렸어요. 그것은 사실이었다. 위안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조용하지만 경멸하는 투로 말했다. 그런 말을 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할 줄 알아. 그녀는 다시 그의 품에 쓰러지면서 흐느껴 울었다. 그녀는 그의 두 팔을 들어 자기 몸에 올려놓았다. 그들은 그렇게 서 있었다. 위안은 그녀가 흐느껴 우는 모습을 보고 가여운 마음이 들었다. 조금 후에 그녀가 다시 말했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마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이 그런 것 같이 나도 그랬어요. 그런데 당신이 내 마음을 빼앗아 갔어요. 당신 곁을 떠나느니 차라리 대의를 버리겠어요. 나더러 타락한 여자, 약한 여자라고 해도 할 수 없어요. 그는 그녀에 대한 애달픈 감정이 가슴속에서 물결치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를 아는 팔에 힘을 주었다. 그러는 동안 그녀도 마음이 가라앉은 듯 눈물을 닦고 그의 품에서 벗어나 걷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을로 가는 동안 여전히 서글픈 침묵을 지켰다. 마을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나서도 두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위안도 알고 그녀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요즘 위안은 궤벽이라고 할까, 변덕이라고 할까, 그런 마음에서 다른 여자에게 차츰 마음이 쏠리고 있었다. 여태까지 그는 아이란의 친구들에게 거의 무관심했다. 부잣집 딸들은 모두 똑같이 보였다. 그녀들은 한결같이 방울을 울리는 듯한 높고 아름다운 목소리, 간드러진 웃음소리, 화려한 옷차림, 보석 귀걸이, 윤기 흐르는 피부, 빨갛게 물들인 손톱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음악에 들뜨는 리듬을 좋아했고 거기다 젊은 여자가 있으면 금상첨화라 생각했다. 이제는 예전과는 달리 그녀들을 상대하는 것이 조금도 거북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학생의 질투를 느끼자 이상하게도 그녀가 싫어하는 아이란의 친구들에게로 그의 마음이 다름질했다. 그리고 그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니 그녀들의 쾌활함과 명랑함이 달콤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이 여학생한테서는 그런 명랑함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화려함을 즐기는 것 이외에는 사상 따위와는 거리가 먼 그녀들이 유쾌하게 여겨졌다. 특히 마음에 드는 여자가 두세 명 있었다. 한 여자는 청조가 망한 뒤에 이곳 외국인 조개로 망명해 와서 사는 왕족의 딸이었다. 그처럼 작고 예쁜 여자는 처음 보았다. 위안은 가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아름다움을 갖춘 그녀를 생각하곤 했다. 또한 여자는 나이가 좀 있고 양장점을 경영하고 있었다.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 사업만 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위안을 무척 좋아하고 곧잘 농담을 했다. 위안은 그녀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고 그녀의 날카로운 아름다움에 끌렸다. 예리한 칼날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이었다. 단정하게 빗은 단발머리도 도발적이었다. 위안은 두 여자 외에도 두세 명의 여자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그런지 여학생이 성난 목소리로 비난하는 것을 들으며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의 질투는 그를 몹시 괴롭게 했다. 그녀는 정열적으로 호소하는가 하면 때로는 증오에 찬 태도를 보였다. 동지애가 위안과 그녀를 묶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를 사랑할 수는 없었다. 왕후가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아들을 억지 결혼을 시키기로 한 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위안은 방 창가에 서서 거리를 내다보며 결혼식도 그렇고 오늘도 그 여학생을 만날 것을 생각하니 몹시 우울했다. 아버지가 나를 너무 속박했기 때문에 나는 반항을 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녀가 날 속박하고 있으니 나는 왜 이리 어리석을까? 그는 의자에 걸터 앉아 이 새로운 속박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을까 하고 골똘히 생각했다. 이 속박은 비밀스럽고 자신이 맹세한 조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아버지의 속박보다 더 무거운 짐이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터지면서 그는 여자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남쪽 지방에서 혁명 세력이 점차 커졌고 이제야말로 시기가 왔다는 듯 혁명군이 남방에서 이 나라의 중심부로 번져나갔다. 남방에서 진출해온 혁명군은 태풍이 밀어닥치는 듯한 기세를 떨치며 확산되었다. 그 군대가 진군한 곳에서나 앞으로 진군할 곳에서는 혁명의 위력과 승리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다. 혁명군은 모두 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드물지만 여성도 끼어 있었다. 그들이 싸우는 모습은 단지 월급을 받기 위해 전투에 뛰어드는 병사들과는 전혀 달랐다. 혁명군은 자기들의 생명인 대의를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으며 군벌의 병사들은 그런 혁명군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다. 혁명군은 싸움을 앞에 두고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탓에 그들에게는 죽음도 접근하지 못한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이 소문을 듣고 당황한 도시의 지배자들은 혁명당원을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모두 잡아들여 총살하기 시작했다. 혁명군이 진격했을 때 호응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맹이나 위안, 그 여학생과 같은 당원들이 다른 학교에도 많았다. 그들은 단 3일 동안에 모든 일을 해치웠다. 학생들의 집에 난폭한 병사들이 들이닥쳐 가택 수사를 벌였다. 책이나 종이 쪽지, 깃발, 그 밖에 혁명과 관계되는 것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사살했다. 여자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 사흘 동안에 죽음을 당한 젊은 남녀는 수백 명에 달했으나 당원으로 취급될까봐 아무도 항의하는 자가 없었다. 혁명당과 아무 관계도 없는데 죽은 사람들도 많았다. 원한을 갖고 이웃을 혁명당원이라고 밀고 하기도 했다. 시내에 있는 당원들이 혁명군에 가담할지도 모른다는 지배자들의 공포는 그토록 강했다. 혁명당원을 잡아들이는 일은 예고도 없이 시작되었다. 그날 위안은 교실에서 강의를 듣고 있었다. 여느 때와 같이 그녀의 시선을 무시하고 있었으나 마음에 걸려 그쪽을 돌아보려 할 즈음 무장한 병사들이 우르르 교실로 들어왔다. 그들 가운데 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학생들에게 소리쳤다. 전부 일어나. 지금부터 소지품을 검사한다. 학생들은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라 모두 일어섰다. 병사들은 학생들의 몸을 뒤지고 책들을 사사치 조사했다. 한 병사가 학생들의 거주지를 기록했다. 그것은 완전한 침묵 속에서 행해졌으며 강의 중이던 선생도 별 수 없이 잠자코 서 있었다. 병사들의 구두소리와 부딪히는 칼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이 험악한 공기 속에서 그들은 세 사람을 끌어냈다. 남학생 둘과 여학생 하나였다. 바로 그녀였다. 혁명에 관계되는 것을 주머니 속에 갖고 있다가 적발된 모양이었다. 병사들은 그들 세 사람을 총대로 밀며 끌고 나갔다. 위안은 그녀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멍청이 바라보았다. 교실 입구에서 그녀는 위안을 한번 돌아보았다. 짧은 순간이었으나 호소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이윽고 그녀의 시선이 사라지자 위안은 다시는 그녀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그녀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곧 그런 생각을 한 자신을 부끄러워했다. 그녀가 끌려가면서 던진 침통한 눈초리를 잊을 수가 없었다. 그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를 원망하는 것 같았다. 나로선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하고 속으로 구차하게 변명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다시 이렇게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렇지만 그녀가 이렇게 빨리 죽을 줄 알았더라면 조금이라도 위로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위안은 그런 생각에 더 빠져 있을 수 없었다. 한바탕 병사들이 휩쓸고 간 뒤라 수업은 곧 끝나버렸다. 선생은 강의를 마친다고 했고 학생들은 교실에서 불이 나게 나갔다. 위안도 바삐 걸어 나갔다. 그때 누군가 그의 팔을 잡았다. 생이었다. 생은 아무도 없는 곳으로 그를 끌고 가서 속삭였다. 그의 아름다운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맹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 그 녀석은 오늘 일어난 일을 까맣게 모르고 있어. 만일 소지품 검사라도 당하는 날에는 만약 죽기라도 하면 아버지도 죽어버릴 거야. 나도 몰라. 한 이틀 동안 맹을 보지 못했어. 위안은 그를 마주보며 말했다. 생은 바삐 가버렸다.
교실에서 쏟아져 나오는 겁에 질린 학생들 속에 섞여 재빠르게 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위안은 조용한 뒷골목을 골라서 집으로 돌아와 노부인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리고 노부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이렇게 덧붙였다. 물론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자 노부인은 깊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생각해봐라. 내가 맹과 같이 다니는 것을 본 사람들이 많을 게다. 사촌 형제가 아니고 맹이 이 집에 자주 찾아오지 않았었니? 내 방에 책이나 서류, 뭐 간단한 거라도 두고 가지는 않았을까? 여기도 곧 수색하러 올 거야. 위안, 얼른 방에 가서 살펴보렴. 그동안 나는 앞으로 너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볼 테니까. 만일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건 모두 내 탓이야. 내 아버지가 돌아오라고 했을 때 안 보낸 것은 나란 말이다. 내 아버지가 널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노부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이윽고 노부인은 위안과 같이 그의 방에 올라와 소지품을 모두 살펴보았다. 책과 서랍, 선반위를 모조리 뒤지던 위안은 여학생이 보낸 편지를 아직 보관하고 있는 것이 생각났다. 그 편지를 시집 속에 끼워두었는데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 받은 사랑의 편지라 차마 버리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노부인 몰래 살짝 편지를 꺼내 들고 다른 방으로 들어가 편지를 불살라버렸다. 편지가 타는 동안 가련한 한 여자를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던 그녀의 마지막 시선을 떠올렸다. 그것은 토끼가 개에게 물려 죽을 때의 눈빛과 같은 것이었다. 위안은 그녀를 생각하면서 슬픔에 잠겼다. 지금은 물론 전에도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고 아무리 해도 그녀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꺼림칙했지만 그녀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의 운명이 더욱 비통하게 여겨졌다. 잠시 후 그녀의 편지는 재가 되어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설령 위안이 그녀의 운명에 대해 슬퍼하려고 해도 이제는 그럴 시간조차 없었다. 복도에서 술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곧 문이 열리고 왕따 내외와 장남과 차남 생이 들어왔다. 그들은 맹을 못 보았냐고 물었다. 노부인도 위안의 방에서 내려왔다. 응접실에서 그들은 모두 공포에 쌓인 채 서로 물었다. 왕따는 펄펄 뛰며 울상을 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말했다. 그 염치 없는 소작인들을 피해서 이곳으로 온 것인데 여기라면 외국 군대가 있으니까 안전하겠지 했더니 이런 짓을 내버려 두리라고는 꿈도 못 꿨지. 그런데 맹은 어디 갔을까? 생의 말을 들으니 그 녀석이 혁명당원이래. 나는 전혀 몰랐어. 왜 아비에게 그런 말을 안 했을까? 알기만 했더라면 무슨 수를 썼을 텐데. 아버지, 그런 말을 했다간 집안만 시끄러울 텐데 무슨 수가 있었겠어요. 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나직이 말했다. 내 말이 옳다. 아버지는 괜히 집안만 시끄럽게 했을 게다. 왕따의 아내는 서글픈 어조로 말했다. 우리 집안에서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인데 나한테까지도 숨기고 있었다니 정말 너무했구나. 글쎄 맹이 다른 사람 아닌 내게 감추다니. 얼굴이 잿빛이 된 왕따의 장남도 목소리에 근심이 가득했다. 그 어리석은 녀석 때문에 온 집안이 위험하게 되었어. 이제 곧 병사들이 와서 우리를 신문하고 혐의자로 몰겠지. 아무튼 큰일 났군. 이때 노부인이 조용히 말했다. 무슨 대책을 세워야겠어요. 위안은 내가 맡고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하죠. 위안은 언젠가 외국 유학을 보낼 생각이었으니까 이 기회에 외국으로 보내겠어요. 될 수 있는 한 빨리 수속을 해서 여권이 나오는 대로 출발시켜야겠어요. 외국에 가 있으면 안전하겠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함께 가는 것이 어떨까? 그러면 모두 안전할 테니까. 왕따는 귀가 솔깃해서 흥분하며 말했다. 그러자 생이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다. 아버지는 못 가세요. 유학을 한다든지 무슨 특별한 목적이 없으면 외국인은 우리나라 사람을 입국시키지 않아요. 왕따는 몸을 뒤로 젖히며 작은 눈을 번쩍 뜨고 말했다. 그럴 리가 있나.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얼마든지 와 있는데. 노부인은 여러 사람들에게 타이르듯이 말했다.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 늙은 사람들은 걱정할 것 없어요. 설마 우리처럼 늙은 사람을 혁명당원이라고 몰아서 죽일 리 있겠어요. 그리고 큰 조카도 걱정 없어요. 처자도 있고 그리 젊지도 않으니까. 다만 맹이 혁명당원으로 알려져 있으니 그게 걱정이지. 하여간 생도 그렇고 위안도 위험하게 되었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두 아이를 빨리 외국으로 보내야만 해요. 그들은 대책을 논의했다. 노부인은 아이란이 잘 안다는 외국 사람에게 부탁해서 여행 수속을 빨리 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래서 여종을 시켜 아이란을 불러오게 할 참이었다. 요즘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심상치 않자 아이란은 이런 분위기가 싫어서 학교에도 가지 않고 아침부터 친구 집에 놀러가 있었다. 아이란은 뭔가 뒤숭숭한 것은 도저히 참아낼 수 없는 여자였다. 벼랑간 현관에서 소란한 소리가 들렸다. 거칠고 우악스럽고 기세등등한 소리였다.